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유통정보. 이번 시간에는 제1장의 그 4절에 나오는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챕터 1의 그 4절입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은 이제 정보 시스템 중에서 특히 이제 유통 분야를 갖다 관할하는 그런 그 정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하게 되면 넓게는, 근데 이제 전체가 다 경영 분야니까 경영 중에서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MIS가 있고 또 경영 정보 시스템에 여러 가지 하위 정보 시스템이 또 있죠. 근데 뭐 인적 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HRIS. 자, 생산 관리 시스템도 있죠. 생산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프로덕션 인포메이션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케팅 관리 시스템도 있죠. 이것도 MIS라고 합니다. 마케팅. 근데 이제 마케팅 중에 마케팅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도 하위 시스템이 또 여러 개가 있고 그 마케팅 중에 하나가 유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위 요소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에 관해서 먼저 보고 그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나오는데 일단 크게 자, 유통정보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 경로에 미치는 영향과 또 한 가지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해서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목만 한번 보시면 다 이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때에 비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그만큼 활동이 원활해지는 거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첫 번째로 재고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재고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거. 그 재고 관리가 용이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제조업체의 생산 계획이라든가 도소매상의 구매 계획에도 도움을 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재고의 절대량은 물론이고 안전 재고량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고 관리가 용이해지고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득 중에 하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물류 관리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운송 관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문 및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만큼 주문 및 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송 방법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가 됨으로써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 비용의 절감. 이 고객 서비스의 향상과 물류 비용의 절감 두 가지가 바로 물류 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류 관리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매상에서 머천다이징 관리가 또 향상되겠죠. 왜냐면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라든가 구매 습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제품 구색을 갖출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머천다이징 관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촉진 관리도 용이해지죠. 여러 가지 촉진 활동을 한 결과가 쉽게 파악이 되겠죠. 촉진 활동의 성과 평가가 쉽게 이루어져가지고 어떠한 촉진 수단이 바람직한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해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엔 두 번째로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제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기업 경영도 변화하겠죠. 여러 가지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 인력도 절감됨으로써 그만큼 기업 경영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경로 파워가 변화한다는 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 파워가 변화해가지고 경로 파워의 원천이 제조업에서 소매상으로 소매업으로 변화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중간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중간상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중간상이 없어지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3번에 도매상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강화되겠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시스템의 변경이라든가 또 경로 구성원의 이탈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진입 장벽이 강화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경쟁력도 강화되겠죠. 다 좋은 점들입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한번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념 및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통정보 시스템을 갖다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시스템에 관한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스템에 관한 내용도 과거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뭐죠?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하나의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기업도.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입물이 있습니다. 투입물
투입을 해가지고 인풋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투입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경영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자원 해가지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자금, 정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가지고 이 투입물이 시스템 안에서 변환되는 거예요. 시스템 내에서 변환돼가지고 이것이 산출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산출물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항상 또 피드백도 있는 것이고요. 피드백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시스템은 외부 환경의 영향하에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죠. 또 환경과의 경계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이다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해갖고 그 구성 요소하고 이런 내용들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또는 변환시키는 체계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업이니까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국가이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은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 첫 번째 나온 게 먼저 환경, environment입니다.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있습니다. 환경과의 경계가 있어요. 바운드가 있습니다. 바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입물, 산출물이 있고요. 또 시스템 내부 구성 요소가 있죠. 또 한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디귿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용어에 대한 내용 잠깐 나와 있죠. 시스템을 한정하고 묘사한 특성들이 시스템의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경계의 내부를 말하는 것이고, 경계의 외부를 갖다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계의 내부는 시스템이고 경계의 외부가 환경입니다. 또 모든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의 하위 시스템은 또 다른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하위 시스템은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럴 때 하위 시스템 간의 관계라든가 상호작용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위 시스템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 가지고 이제 경계에서 발생합니다. 경계에서 발생해가지고 인터페이스는 투입물이거나 또는 산출물의 형태를 가진다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 그 시스템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참고로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자연적 시스템과 인위적 시스템 구분합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확정적 시스템하고 디터마인드입니다. 확정적 시스템하고 확률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확정적이라고 할 때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 관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이런 시스템을 확정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상호 관계를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오류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확률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알파, 제1종 오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설정한 범위 내에서 확률로 설명하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관련해가지고 폐쇄적 시스템이 있고요. 또 개방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 개방적 시스템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시스템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유통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먼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 봤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내용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는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가 있어야죠. 정보를 갖다가 축적하고 제공하려면. 근데 그걸 또 만드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죠. 또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갖다 이제 그렇게 정의합니다. 일단 그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전달,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죠.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전달하고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은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은 보시게 되면 정보 시스템은 특정 응용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간과 컴퓨터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정보 시스템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입력받아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입력받아가지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가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 시스템은 조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업무 처리를 수행하도록 정보 기술을 응용해 놓은 실체가 정보 시스템이다. 자, 물론 정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첫 문제 나왔던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데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가 있죠. 컴퓨터를 갖다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 분석,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걸 전달하려면, 고객한테 전달하려면, 원거리에 떨어진 고객한테도 전달해야죠. 그럼 뭐,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과 고객, 기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운영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다음에 거기 이 경영 지원 기능에 따른 정보 시스템의 분류가 있는데 엄청 종류가 많이 있죠. 여기서도 마크파에서도 크게 경영 정보 시스템, 또 하위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케팅 정보 시스템, 그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또 하위 요소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통 정보 시스템. 또 유통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도 또 하위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경영 지원 기능에 따른 정보 시스템 몇 가지 제시해 놨는데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 정보 시스템, 오퍼레이셔널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전략, 관리, 그 아래에 있는 일상적으로 늘 수행하는 업무예요. 이게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기업의 운영 지원, 업무 지원입니다. 업무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하위에 있는 업무, 뭐예요? 거래 처리라든가, 업무 흐름 관리라든가, 사무자동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 정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은 가장 포괄적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경영 보고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중역 지원 시스템. 중역이라는 게 이제 최고 경영자 정보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EIS라고 합니다. 중역.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를 갖다 옛날에 중역이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거의 안 쓰는 말이죠. 근데도 여전히 중역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이 지금도 나옵니다. 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IS라고 합니다. 또 전문가 시스템은 뭐예요? Expert System, ES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넓게 경영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하위 시스템을 기능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역할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전략정보 시스템, SI가 있습니다. 자,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이죠. 자, 그쪽으로 전략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최종 사용자 전산 시스템, 전략 정보 시스템 등으로 구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로 이 기업의 경영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기업의 경영 기능 해가지고 뭐예요?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이에요. 가지고 이 각각의 기능별로 또 정보 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생산, 가장 중요한 활동이죠. 기업에서. 생산 정보 시스템, Production Information System, PIS라고 합니다. 재무정보 시스템, Financial Information System, FI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사정보 시스템도 지금은 인사라고 안 하죠. 인적자원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사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Person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Human Resource Information System 해가지고, PIS가 아니라 뭐요? HRIS라고 씁니다, 이건. 그래서 과거엔 인사관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인적자원관리예요. 가지고 HRIS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역시 또 기능별 시스템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회계 정보 시스템이 있죠. 물론 마케팅 정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기능별 정보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정보 시스템의 성격이 다른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생산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자, 인사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한 다음에 전략 정보 시스템 집어넣은 다음에 성격이 다른 한 가지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요? 전략 정보 시스템이죠. 나머지 네 가지는 경영 기능에 따른 그런 분류고, 전략 정보 시스템은 구하는 경영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그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따로 제시해 놨는데,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도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가 마케팅 정찰 시스템이에요.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 경영 정보 시스템도 MIS, 마케팅 정보 시스템도 MIS, 또 그 하위 시스템인 마케팅 정찰 시스템도 MIS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정찰이라는 게 뭐예요? 외부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마케팅 정찰 시스템 해가지고요, 거기 두 번째 나온 얘기, 기업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외부 정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재판매업자라든가 관리자, 또 판매원 관련 기관 보고서라든가, 또 경쟁기업의 고용인들, 뭐 등등 다 여기 포함돼요. 정찰이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서치 시스템이 있고, 마케팅 내부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MII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고객 정보 시스템 등등. 이런 것들은 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갖다 구성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세 번째 뭐요? 유통정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시스템에 뭐가 있는 거 하나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유통 포함시켜갖고 유통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유통정보 시스템이 경로 기능에 미치는 영향, 유통 경로에 미치는 영향,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봤죠. 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정보 시스템은 보통 CIS라고 합니다. 채널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유통 채널을 갖다가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 시스템을 채널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유통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 흐름을 통합하는 기능이 있죠. 유통활동에 필요한 정보 흐름을 통합하는 기능이에요.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전사적 유통 또는 통합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유통이라는 게 기업 경영활동에서 핵심이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면 뭐합니까? 못 팔면 그만인 걸. 많이 팔아야 되죠, 이걸.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고, 마케팅 중에서 특히 이제 유통 경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사적 유통 또는 통합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유통계획이라든가 관리, 거래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해야죠. 처리해가지고 유통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이런 정보 시스템. 이것이 바로 유통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럼 유통정보 시스템의 내용 보시게 되면 유형 나와 있죠. 첫 번째 내용. 유통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뭐죠? 일단 첫 번째가 주문 처리죠. 주문 처리, 기타, 연계, 대금 관리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통정보 시스템의 내용. 자, 실적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주문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연계 시스템, 또 대금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의 유형 중에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데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특히 이건 이제 의사결정, 원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문제가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먼저 뜻 먼저 확인해 주세요. 뜻.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원래 의사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형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비정형적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컴퓨터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해가지고 거기 기억 니은 얘기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1900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1978년에 킨과 머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예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78년에 처음 사용된 건데, 리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DSS는 기업 경영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앞에서도 봤었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복수의 대안이 있죠. 복수의 대안을 개발한 다음에 각각의 대안을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가지고 대안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이걸 용이하게 해주는,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평가한 다음에 최저간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에 나와 있습니다. DSS는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라든가 아니면 경영과학의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합해요. 전통적인 데이터 처리는 물론이고 경영과학의 계량적 분석 기법을 통합해가지고 의사결정자가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또 신속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일단 거기 먼저 첫 번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자가 하는 거죠. 최고 경영자나 중간 관리자나. 단지 이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스템이 제시하는 대안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답안을 제시했더라도 뭐요? 그게 해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의사결정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지고 이제 다양한 정보 처리 결과를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쉽게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로 된 것보다는 뭐예요? 그래프로 된 출력물을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된 걸 갖다가 특히 파이 차트나 이런 걸 갖다가 제공할 때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보 처리 결과를 그래픽을 이용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디귿에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분석 모델의 구성 요소가 바뀌거나 또 완전히 새로운 분석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반영해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분석 구성 요소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리을의 DSS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발생 가능한 환경 변화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음에 DSS의 분석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DSS의 분석 기법 해가지고 와리프 분석법, 민감도 분석법, 목표 추구 분석법, 최적화 분석법이 있는데 그 다음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민감도 분석이에요. 거기 비읍에 나와 있는 민감도 분석법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거기 뜻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감도 분석은 의사결정 모델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부분적 변화가 원래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부분적인 변화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왔고 또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민감도 분석은 결국 입력 변수가 변화할 때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성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 지목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원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구성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DBMS가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중에 하나가 모델 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와리프 분석법, 민감도 분석법 등등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이 있는데 이 다양한 모델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모델 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모델 베이스 시스템도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모델 베이스하고 또 한 가지는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MBMS라고 합니다. 모델 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그래서 자, 지금 두 가지 크게 봤지만 세 번 나가면은 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모델 베이스하고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죠. 자, 특히 거기 이제 모델 베이스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델을, 데이터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델을 개발, 수정,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사용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성. 자,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지만, 자, 세부적으로 하면 6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 꼭 묶어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나오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 다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중역정보 시스템이에요. EIS라고 합니다. 흔히 최고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중역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또 최고 경영자. 우리가 최고 경영자를 뭐라고 그래요? 엑스큐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EO라고 하는 게 Chief Executive Officer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EIS라고 하는 거예요.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입니다. 또는 임원 정보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중역 또는 임원이면 최고 경영자예요.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경영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인식하고 신속하고 신뢰 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조회. 자,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IT 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경영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인식하고 또 신속하고 신뢰 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컴퓨터 정보 전달 및 통신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최고 경영자 수준에서 하는 의사결정이니까 뭐예요? 전략적 의사결정이죠. 전략적 의사결정. 그래서 거기 B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중역정보 시스템은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전략적인 문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자,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돼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춰야 된다는 거. 자,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C번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중역이 필요한 정보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다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C번하고 D번 다 보셔야 돼요. C번하고 D번 가장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 옛날에는 안 나왔던 건데 이게 최근에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중역이 필요한 정보의 종류에는 요약 정보입니다. 중역이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필요한 보고서 내용 다 제시하면 결정 못합니다. 핵심되는 것만 딱 요약해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약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경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워닝, 경고 정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설정해놓은 정상치를 벗어나거나 가까이 왔을 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주요 지표 그리고 상황 정보, 가십해가지고 그냥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떠돌아다니는 말들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죠. 또 한 가지는 외부 정보도 제공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중역정보 시스템에서 중역이 필요한 정보의 종류다 하는 거 그거 묶어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EIS의 주요 기능입니다. EIS의 주요 기능에는 자, 개괄정보 보기가 있는데 개략정보 보기 또는 개괄정보 보기 해가지고 드릴업이라고 합니다. 용어도 기억해 놓으세요. 드릴업. 그 다음에 상세정보 보려면은 뭐예요? 이렇게 클릭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요약정보 몇 개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약정보 몇 개 나와 있는데, 그럼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상세한 거 보려면 클릭하면은 쫙 펴지죠. 이게 바로 드릴 다운이에요. 드릴 다운. 그래서 드릴업, 드릴 다운. 드릴업은 자, 개략정보 보기고, 개괄정보 보기고, 상세정보 보려면 이걸 클릭하면 쭉 퍼집니다. 퍼지면서 이것도 바뀌죠. 이렇게. 다시 접으려면 이거 누르면 접혀지는 것이고. 요새 컴퓨터에 이런 정보 시스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역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개괄 정보 보기 드릴업, 상세 정보 보기 드릴 다운이 있고요. 예보고가 있습니다.
exception reporting이라고 해서 예외 정보가, 보고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추세 분석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추세 있죠. 이거 흔히 라인 차트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 중역정보 시스템의 주요 기능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C번과 D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그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글자 그대로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 전문가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이것이 인공지능의 답재가 돼가지고 앞으로 해당 분야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ES 엑스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혹은 자, 지식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문 지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베이스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Knowledge Based System. 그래서 특정 영역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저장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알파고도 이거죠. 그동안 이제 바둑에 대한 수많은 키보드를 갖다 유명한 키보드를 다 입력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입력한 다음에 뭐예요? 하나 추가한 것이 알파고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단지 입력된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도입되게 되면 인공지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번의 전문가 시스템은 1950년대에 시작된 인공지능 연구의 한 응용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이 있어도 뭐예요? 당연히 전문가 시스템이 입력이 되어야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론, 판단하겠죠. 얼마 전에 그 의료 분야에서도 개발됐죠. 또 어떤 특정한 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암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미 다양한 그 의학 정보를 갖다 입력해 놓은 거예요. 전문가 시스템에. 인공지능처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암에 걸린 사람의 진단을 갖다가 컴퓨터가 낸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낸 진단, 처방이 그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뭐 정확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천에 있는 그 가천대 길병원에서 그걸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이걸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뭐예요? 굳이 교사한테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상당 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의 한 응용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C번에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전문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지식 베이스가 있어야죠. 지식 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력,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식 베이스죠. 문제 해결에 필요 관련된 지식, 이걸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번에 지식을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지식의 표현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규칙, 또 한 가지 의미론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아직은 처음에 안 나왔지만 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봐주세요. 자, 다음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 한 가지 온라인 분석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해가지고 OLAP이라고 합니다. OLAP. 자, 이건 최종 사용자가 뜻하시면 나왔던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OLAP도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서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해요. 온라인 분석 처리니까 온라인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가지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OLAP이라고 할 때는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수집, 관리, 프로세싱, 또 표현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기술을 OLAP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C번에 나온 얘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용자에게 제품, 가격, 비용, 지역, 기간 등 상이한 정보에 대해서 각 차원의, 다차원이에요. 각 차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모델 제품의 판매량, 작년 동월 대비 판매량, 예상치와 비교 등의 파악, 신속하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온라인 분석 처리, 프로세싱입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하고 또 한 가지 비교하는 게 온라인 거래 처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처리라고 할 때는 OLTP라고 그래요. 트랜잭션. 그 두 가지 한번 비교한 것이 나왔는데 처음에도 나왔던 겁니다. OLAP만 별도로 나오기도 했었고 여러 번. 그 다음에 OLTP하고 비교한 것도 나왔고요. 아무튼 데이터의 구조는 뭐예요? 데이터의 구조는 OLAP이 단순하죠. 사업 분석에 적합하게 단순합니다. 반면에 OLTP는 복잡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갱신인데 OLAP은 주기적으로 또 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좀 책에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OLAP과 OLTP 비교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OLAP과 OLTP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OLAP이라고 할 때는 온라인 분석 처리니까 데이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갱신도 순간적이고 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이고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데이터의 내용도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데이터의 특성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좀 내용이 좀 뒤섞였는데, 나중에 그 정오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OLAP과 OLTP에 대해서, 이건, 뭔가 좀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지금까지 눈에 몇 개 띄었는데, 사실은 그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거기 편집 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거 제가 교정 볼 때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내용들 몇 개 그 정오표로 만들어 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온라인 분석 프로세싱 해가지고 OLAP 봐주시고 일단 나중에 그 정오표 통해서 한번 차이점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포함되는 게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든가 지능형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일종의 그 로봇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 로봇이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뭐죠?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자를 대신해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한다. 가지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고 할 때는 스스로 환경 변화를 인지합니다. 스스로 환경 변화를 인지해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학습 기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에이전트하고 함께 협동으로 작업을 해요. 또 한 가지, 독자적인 형태가 아닌 부분적인 요소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C번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특징이 있죠. 이게 옛날에 그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통관리사 말고 옛날에 또 약간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도 특히 유통정보 쪽이 약간 강화된 시험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관리사가 있죠. 이게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특징해가지고 자율성과 지능성과 협동성과 확효성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정보 시스템의 여러 가지 특징들하고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더 보셔야 될 것이 유통정보 시스템의 운영 환경적 특성이 나와요. 운영 환경적 특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이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더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빅데이터라든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통정보 시스템의 운영 환경적 특성의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죠.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가 바탕이 돼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예요? 그냥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데이터의 저장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가지고 뜻 한번 읽어보시죠. 데이터베이스는 자, 기업의 데이터들을 조합, 가공해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 조직화된 자료들의 집합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것이지 아직은 정보가 안 된 겁니다. 정보가 안 되고 데이터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 기계가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와 함께 또 한 가지가 그 스키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스키마가 있는데 스키마는 아주 꽤 오래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된 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왔던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유통정보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유통관리가 목적인 사람들이 뭐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특이하게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 기계라는 게 뭐예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계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해야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 스키마가 나와 있는데 스키마가 뭐예요? 스키마 데이터 개체와 속성들 또 개체의 집합들 간에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한 정의예요. 관계에 대한 정의하고 이런 관계들이 유지해야 될 제약 조건들을 갖다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해가지고 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속성관계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제약 조건을 총칭해서 스키마라고 그래요. 자, 구성 개체와 그 다음에 속성관계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키마 중에 이제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 내부 스키마고 그 위에 있는 게 개념 스키마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외부 스키마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스키마의 뜻과 함께. 그래서 외부 스키마라고 할 때는 자, 익스터널 스키마입니다. 3단계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논리적인 부분이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체들을 갖다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아니라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이 내부 스키마입니다. 물리적 스키마라고 그래요. 원래 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한번.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 사실 없습니다. 한번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순서, 자, 가장 하위에 있는 내부, 그 위에 개념, 그 다음에 외부. 가장 논리적인 게 외부 스키마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 사용되는 게 개념 스키마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그 데이터 중에 이번에 내부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자, 내부 데이터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기업이 주관하는, 기업이 주로 하는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예요. 업무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바로 내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업의 생산, 조달, 판매, 운영, 물류 업무, 고객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거기 내부 데이터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5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그 예가 나와 있죠. 연결이 잘못된 게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매 물류 관련 데이터, 판매 물류 아시죠? 판매 영업 관련 데이터하고 조달 물류 관련 데이터하고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 상품 생산 관련 데이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 나와 있는 거 바꿔놓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물류 관련 데이터니까 판매 물류입니다. 재고, 출하, 창고 관리 기록 이런 것들. 판매 영업 관련이에요. 영업, 판매 예측, 판매 수당, 주문 및 견적, 외상 매출 기록. 그 다음에 조달 물류입니다.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거 아니었죠. 공급자로부터 원부자재 재고 기록, 입찰 기록, 외상 매입 기록.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조달이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관련 데이터 해가지고 고객 불만 사례, 고객 서비스 기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품 생산 관련 데이터 있죠. 이렇게 해갖고 내부 데이터의 유형을 5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오른쪽에 연결된 세부적인 내용하고 연결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외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는 기업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2차 자료입니다. 아니면 또 협력업체,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등등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업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뭐 유통연구소, 경영연구소 아니면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특히 니은 보시게 되면 외부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된 정보,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 등등이 있고 특히 외부 환경과의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해서 EDI나 또 SCM, 공급 사슬 관리 등의 정보 활용 기법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확인해 주세요. 끝에 나온 말만. 자, 다음에 빅데이터입니다. 아주 가장 최근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글자 그대로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의미 나와 있죠. 자, 기억에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입니다.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아요.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또 활용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3년에는 디귿 보세요. 2013년에는 데이터 규모, 빅데이터라고 할 때 과거엔 크기만 따졌었는데 이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뭐예요? 2013년부터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초점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뭐예요? 단순히 규모가 큰 데이터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물론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초점이 이동한 겁니다. 가지고 이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에서 보다 발전지향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략, 또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술,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미음의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포함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신속하게 패턴이나 예측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흔히 자 빅데이터의 특징을 3V로 요약합니다. 3V 뭐가 있죠? 데이터의 양, 볼륨입니다. 데이터의 생성 속도, 베러시티고 데이터의 다양성, 버라이어티입니다. 그래서 3V에다가 최근에는 같이 value하고 거기다가 뭐요? 자, complexity 해가지고 복잡성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V1C라고 해요. 4V1C.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안 나온 얘기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수집하는 과정인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게 자, 로그 수집기라든가 웹 로봇을 이용한 크롤링, 또 센싱, RSS 리더, 오픈 API. 이제 시험에다 등장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웹 로그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게. 거기서만 쓰는 전문 용어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건 뒤에 가면 또 볼 겁니다. 여기서는 빅데이터를 갖다 수집할 때 관련된 내용 해가지고 로그 수집기. 자, 로그 수집기가 있는데 웹 서버에 로그가 있고 웹 로그가 있고 트랜잭션 로그가 있고 클릭 로그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 이런 걸 수집하는 거예요. 웹 로그 포함해가지고 로그 수집기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웹 로봇이 있죠. 웹 로봇. 원래 웹 로봇이라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웹 로봇이에요. 그래서 웹 로봇을 이용한 자 크롤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문서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색인해가지고 인덱스한 다음에 정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주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요새 뭐 검색 기능 뛰어나잖아요. 관련되는 거 다 보여주고. 그래서 자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싱 해가지고 온도나 습도 같은 각종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S 리더라든가 오픈 API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큰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유통정보 시스템. 거기 먼저 1번에 구성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스템은 뭐예요? 포괄적이고 응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스템은 포괄적이고 응용성이 있어야 되고 정형성과 함께 개방성을 갖춰야 됩니다. 가지고 유통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정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자,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뭐가 있나요? 내부 환경, 사용자 환경, 데이터베이스, 지원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거는 그냥 크게 5가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2번에 나와 있죠.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 5가지입니다. 자, 내부 환경과 사용자 환경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관리 및 지원체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자, 3번에 유통정보 시스템에 하위 시스템하고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통정보 시스템에 하위 시스템에 뭐가 있고 관련 기술에 뭐가 있고 응용 기술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꼭 구분해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면 다 볼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크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 구분하는 문제가 꽤 나왔었습니다. 관련 기술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응용 기술을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라 하는 문제. 이 관련 기술은 뭐냐면 유통정보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응용 기술은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활용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 유통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에요. 하위 시스템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요 예측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주문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미 얘기한 것처럼 경영정보 시스템, 그 중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 그 중에 유통정보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하위 시스템이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수요 예측 시스템, 또 구매관리 시스템, 주문처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통정보 시스템의 관련 기술, 우리가 유통정보 시스템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갖춰져야 될 기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일단 포스 시스템이 있어야죠. 바코드를 읽고 식별할 수 있는 포스 시스템이 있어야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관련 기술이에요. 또 거기서 얻어진 정보를 갖다가 또 뭐예요? 공유하려면 정보를 주고받아야 컴퓨터가 EDI가 구축이 돼야죠. EDI가 구축되려면 기본 컴퓨터 간의 통신망이 뭐예요? WAN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 기술이에요.
그래서 CIS의 관련 기술, 정보 기반 시스템입니다. 기반 시스템. 자, 바코드하고 무선 바코드 시스템. 사실은 이제 무선 바코드라는 말 처음에 나왔을 땐 썼는데 지금은 안 쓰죠. 지금은 그냥 RFID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를지 몰라. RFID가 바코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바하고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그냥 RFID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자, 포스 시스템이 있죠.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또 뭐예요? EDI, 전자문서 교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WAN입니다. 부가가치 통신망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인터넷. 이런 것들은 관련 기술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이것이 바로 CIS의 응용 기술, 정보 응용 시스템이에요. 자, 정보 응용 시스템 뭐가 있습니까? SCM이 있죠. 공급사슬 관리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있고 또 한 가지. 자, 공급사슬 관리의 최초 형태가 뭐예요? QR입니다. Quick Response. 자, QR 뒤에 이어나온 게 뭐예요? ECR, Efficiency Customer Response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 다음에 Logistic System.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 크게 구분하시는 거. 가지고 아래 그림에도 정보 기반 시스템과 정보 응용 시스템 나와 있죠. 자,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보실 내용이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어디까지 커버하느냐 하는 문제죠. 정보 네트워크 나와 있는데, 거기 먼저 커버리지 영역별 정보 네트워크 구분이 있는데 다 한꺼번에 나오기도 했지만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게 랜입니다. 랜은 뭐예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해가지고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걸 되게 랜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 조직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한 회사 내에서만, 한 대학 캠퍼스 내에서만 구성원들끼리 쓰는 겁니다. 이게 로컬 에리어예요. 뭐 과거엔 거리 갖고 했는데 지금 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조직을 중심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단순한 거리 개념보다는 한 조직이 중심이 된 인접 지역 내 통신망이에요. 자, 랜이 확장이 되면은 뭐예요? 한 도시로 확장이 됩니다. 한 도시로 확장된다. 메트로폴리탄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한 도시가 확장되면 한 나라로 확장되겠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가 연결되죠. 글로벌화 돼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뭐예요? 겐입니다. 그래서 로컬, 메트로폴리탄, 와이드, 글로벌. 자, 이런 순서로 확대가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랜이 지금까지 주로 처음에 나왔던 건데, 네 가지 비교해가지고, 자, 거기 커버하는 영역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정보통신망도 처음에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ISDN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나 원격감시나 컴퓨터 통신, 인터넷 연결, 전화통신, 팩시밀리 송수신 이걸 다 연결하는 디지털망을 이용해서 영상, 음성,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종합형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하고 컴퓨터망을 종합적으로 접속한 거예요. 가지고 모든 유형의 정보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송속도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ISDN의 전송속도 64 내지 128 kbps라고 하는 거. 64 내지 128 kbps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거긴 뭐, 비치 퍼 세컨드는 다 아시죠? 빛 퍼 세컨드. bp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콘이 이게 작년에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비콘. 그래서 뭐 이 뜻은 봉화나 등대와 같이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 나온 게 아니라 비콘 해가지고 이제 뭐요? 거기 기억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있죠? 이거 박스에 집어넣는다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답은 비콘이고요. 그래서 비콘 해가지고 봉화나 등대와 같이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IT 기술 기반의 위치 인식이에요. 위치 인식이라든가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근거리 무선 통신도 나와 있죠, 같이.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해가지고 Near Field Communication 해가지고 이것이 NF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은 접촉식이에요. 접촉식이기 때문에 20cm 이내 근거리에서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콘은 비접촉식이에요. 그래서 최대 50m의 원거리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오차범위 5cm 이내로 기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대 다대 다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가지고, 자, 사용자 취향에 맞는 광고 및 정보 전송, 홈 오토메이션 결제 등의 다양한 능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디귿에 나와 있죠.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끝에도 나와 있지만 가속도 센서라든가 온습도 센서 있죠. 이걸 부착한 비콘을 설치하게 되면 농작물이나 기계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흔히 6차 산업이니 해가지고 과거 농업인데 농업에다가 이제 서비스업을 갖다 부과해가지고 또 나온 게 있죠. 6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이 결합된 거예요. 거기서 활용되는 게 바로 비콘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대역 나와 있습니다. 파이어월 나와 있는데 아시죠? 한 번만 읽어보세요.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6번에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구축과정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축과정하고 개발 단계 나왔습니다. 자, 구축과정은 제일 먼저 뭐예요? 기획을 한 다음에 두 번째 개발하죠. 개발한 다음에 개발한 내용대로 기술적으로 구현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적용 단계입니다. 4단계예요. 예전에 사지선다역일 때 4단계가 처음에 나왔던 건데 그때 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거기 적용 단계 보시게 되면 맨 끝에 적용 단계 자, 사용자를 위한 사용 지침서, 흔히 얘기하는 매뉴얼이죠. 매뉴얼의 개발은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있죠. 그게 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처럼 기획한 다음에 개발하고 기술적 구현하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 단계에서 매뉴얼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발 단계가 나와 있는데, 자, 개발 단계, 4단계가 있죠. 이것도 순서대로 있는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주요 유통기능 및 유통기능 수행자를 결정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가 각 유통기능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정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 정보의 수집자, 사용자 및 전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잡음 요소를 규명하고, 노이즈가 있어 항상. 노이즈가 항상 있는데, 노이즈를 갖다가 규명한 다음에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는 거. 이런 순서로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 순서만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이 이제 유통정보의 이해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지 하시고, 이제 2장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 2장은 더 지식정형 해가지고, 원래 아직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원래 분량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잘 나오는 내용들,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